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신분을 머릿속으로 해봅시다. 크게 몇 신분으로 나눴다고? 4개 신분으로 나눴다. 맨 위에 뭐? 귀족, 그 다음 뭐? 중간계층, 중류층이죠. 그리고 양민계층, 그리고 천민계층. 4개 가운데 가장 상위 계층인 문벌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벌귀족은 기준이 몇 품이라고요? 5품 이상. 5품 이상한테 준 특권이 뭐다? 음서, 공음전. 무조건 출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특히 문벌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혼인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문벌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호족과 태조 왕건이 중첩된 결혼으로 문벌귀족들을 자기 세력권으로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이 형성됐는데 문벌이라는 이 한자 말 자체가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가문할 때 그 문입니다. 가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벌은 무슨 벌이라고 그랬어요? 떼거지 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여러분한테 알아듣기 쉽게 떼거지 그랬는데 여러분들마저 떼거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집단 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벌. 아시겠죠? 오해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들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 학력고사 때는 여러분 때는 한자를 좀 했기 때문에 나와서 문벌을 써보라면 거의 이렇게 써요. 이건 못 쓰는데 이거 쓰다 말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문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집안과 집안이 만날 때는 서로 다른 집안이 만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혼인입니다. 혼인. 그래서 문벌귀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다? 혼인이었다. 혼인.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문벌귀족이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면서 문벌귀족이 형성되었다. 개경에 거주하고 죄를 지으면 출신 지역으로 귀양 보내기도 합니다. 개경에 사는데 죄를 지으면 출신 지역으로 귀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배우지 않았었죠? 7차 교육과정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 고려 후기 권문세족은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언제 권문세족이 등장했죠? 원간섭기. 무신난 이후에 등장했지만 무신집권기 때는 무신이라는 집권층이 따로 있잖아요. 그 무신이 몰락하고 원이 지배하면서부터 무신집권기 때부터 살아남은 놈들 이외에도 친원파입니다. 대다수가 친원파예요. 그래서 권문세력 이꼴 뭐다? 친원파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로 친원파인데 이들이 뭐냐? 고려 후기에 도평 의사사를 장악하고. 기억나십니까? 네. 원래 이 도평 의사사가 고려 전개는 이름이 뭐였어요? 도병마사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고려 시대 이와 비슷한 기구가 있었다면, 고구려 때 이와 비슷한 기구가 있었다면 제가회의. 거꾸로 가면 잘 못하더라고요. 위에서 차례차례 내려가야 돼요. 고구려는 뭐? 제가회의. 백제는 뭐? 정사. 신라는 뭐? 화배. 고려는 뭐? 도병마사. 그리고 도평의사사. 조선시대는 의정입니다. 조선후기에는 비변사. 그죠?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이들이 왕을 누르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센지 알만하죠. 권문세족이에요. 그래서 왕을 누르고, 왕은 허수아비잖아요. 충자 들어간 왕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들이죠. 충전왕, 충수왕, 충의왕, 충모강 이런 사람들. 원간섭기 때 원의 부마로서, 원의 사이로서 원나라에, 그죠? 그 왕들을 누르고 권력을 장악했던 권문세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보다는 뭘 통해서? 음서를 통해서. 음서를 통해서. 과거가 언제 없어졌어요? 무신집권기 때 없어졌어요. 고려 과거가 언제 시행됐죠? 광종 때 시행됐죠. 그때 언제 없어졌어요? 무신집권기 때 다 없애버렸어요. 무신들은 과거를 아예 시험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집권한 다음에는 이따위 과거 다 없애버려 해가지고 칼제비들이 글자 아는 놈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모르는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안 되니까 다시 뽑았었죠. 그들을 뽑아 쓰기 위해서 둔 기관이 서방. 들어보셔서 최후가 만든 뭐라고요? 서방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규보, 최자, 이인로 이런 사람. 이들이 했던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폐관 문학이에요.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인간사에 관한 내용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무신들이 무식한 놈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의인화해서. 그래서 뭐 국순전, 국선생전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때.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과거가 없어졌고, 권문세족 때는 과거가 없었으니까 주로 뭐예요? 음서를 통해서 신분을 이어나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토지를 대토지 사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농장을 소유한 권문세족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누가 과거를 다시 만들었나요? 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신 제대로 박힌 새로운 사대부가 필요하다. 누가요?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 때 신진 사대부들이 과거를 통해서 대거 중앙에 진출했다. 시기 언제라고? 공민왕 때. 알겠죠? 그래서 신진 사대부가 대거 진출하게 됐다. 됐습니다. 고려 중간층이에요. 중간층, 중류층은 말단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역시 중류층들도 그 직역을 세습했습니다. 토지를 지급받고 있었어요. 중간층도. 자, 잡류, 중앙관청에서 말단 서리로, 아까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서리를 우리말로? 무슨 아치? 구실아치. 알겠죠? 다시 말로 해봐서 입에 올리세요. 무슨 아치? 구실아치. 벼슬아치 밑에 뭐가 있다? 구실아치. 벼슬아치들은 뭐예요? 벼슬만 쓰고 있어요. 관만.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실제로 구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실아치들. 그 구실아치 대표가 누구냐? 중앙관청의 말단 서리, 잡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궁중의 실무관리. 이거 보세요. 관청은 행정기관이고 궁중은 임금 집안 시다발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나요? 구분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반은 궁중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시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궁녀나 내시나 이런 계층이겠죠. 그리고 향미는 봐보세요. 중앙관청의 관리를 뭐라고? 구실아치라고 한다면, 서리라고 한다면 지방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촌놈 관리입니다. 뭐예요? 향리예요. 서리와 향리 구분 가나요? 서리는 뭐? 중앙관청. 서리는 중앙관청, 향리는 지방관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관, 하급 관료들, 직업군인들. 그래서 고려시대 직업군인은 2군 6위에 소속되어 있는, 알겠어요? 2군 6위의 중앙 직업군인들이고, 그 다음에 역에 소속된 역마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도 중인 계층에 속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향리라고 다 같은 향리가 아니더라. 향리 가운데 힘께나 쓰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호족 출신 향리. 그죠? 호장이라고 그러죠. 초창기는 호장. 그래서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들이고 주로 세금 긋고 실제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향리라고 하더라. 됐죠? 이렇게 섬세하게 고려 중류층을 나눠볼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양민들의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고려 양민들은 뭐냐? 자, 일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뭐죠? 자유민입니다. 고려건 조선이건 우리의 양민들 어때요? 자유민이라는 점에서 서양 중세의 농민들하고 달랐습니다. 서양 중세의 농노하고 달라요. 농노는 거주 이전 자유가 없었는데 우리는 자유민이었습니다. 자, 특히 고려 양민은 대다수를 형성하는 게 농민이죠. 그래서 이 농민은 대다수가 농민인데 그 농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백정이라고.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 양민 가운데 농민을 말합니다. 농민을 백정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의 백정은 뭘 말한다고요? 천민에 속해요. 주로 어떤 사람들? 도산업에 종사하는, 그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도산업자입니다. 도산업자. 그래서 이렇게 천인이다. 고려의 백정은 농민을 말하고 조선의 백정은 천인이다. 이 차이를 용어가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 고려가 시대에 의해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꼭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조세, 공납, 요역.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뭐라고요? 조세. 조와 세가 있어요. 조세. 그 다음에 공납이 있고요. 역이 있는데 공납은 특산물이고 역은 노동역이라고. 역도 두 가지가 있죠. 군대 가는 역을 뭐라고? 군역. 그냥 일 시키는 거. 궁궐을 지어라, 성을 쌓아라. 이건 뭐예요? 네? 요역이라고. 요역.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요역. 오케이. 요역입니다. 요역. 그래서 군역과 요역이 있다. 또 농민은 이거 보세요. 군인으로 선발될 수가 있었어요. 농민이 군인으로 선발될 수 있었어요. 그죠? 군인으로 선발되면 농민이
군인으로 선발되면 신분이 이동합니다. 오케이? 이동해요. 뭘로 이동해요? 중인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분 이동 수단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비교해볼까요? 옛날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철저한 폐쇄 역사였어요. 고구려백제 신라, 특히 신라 골풍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국시대는 기본 사회 구성이, 계층 구성이 이렇게 귀족, 그다음에 평민, 노비 이렇게 철저하게 계층 이동이 안 되는 무슨 사회였다? 닫히는 사회, 폐쇄적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고려 시대가 되면 이제 중간층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뚫렸어, 안 뚫렸어요? 뚫렸죠. 이것은 사례. 중간층인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황리가 뭘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고? 문벌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뚫렸다라는 거 하나 하고 됐어요? 두 번째 농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농민이 군인으로 선발돼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선군. 이게 가나요? 군인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애들이 중간계층, 중간층으로 신분 이동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완전히 폐쇄적 사회였던 옛날 고대 사회에 비해서 중세 고려 시대는 어때요?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회가 열린 사회가 됐어요. 부분적 개방 사회로 되었다. 그 예가 되는 게 뭐냐? 과거 되거나 농민이 군인으로 선발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분 이동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신분 이동 길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열리는 겁니다. 점점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진보 과정이라고 해요. 헤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알겠어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민들이 점차 자유로운 쪽으로. 그죠? 서양 역사를 보면 어때요? 서양 역사에서 보면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사회로 바뀌잖아요. 근대사회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 과정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봤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어때요? 대거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길이 뚫렸어요.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뚫렸어요. 그죠? 점차 무슨 사회로 왔다고? 개방사회로 왔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로 왔다가 갑자기 폐쇄적인 사회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주 애매합니다. 법률상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 이동하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일반 평민들도 가난한 농부 아들도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다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법시험을 없애버렸어요. A씨 그거 다 막아.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걸어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집 자식들만 로스쿨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변호사 면허증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개방사회로 가야 사회가 진보하고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 후퇴시키는 제도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수들이 자기네들만 특권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 구조 얼개 속에서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꼼수를 둬가지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따위 사회를 빨리 무너뜨리고 뚫린 사회로 다시 가자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망하자는 게 아니야. 이 시스템, 이 나쁜 얼개 이런 것들을 빨리 뜯어고쳐야 정말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내가 지금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 잘 살 수 있는 꿈이 있었는데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꿈도 없어. 너 장래 뭘 몰라요. 장가를 글쎄요. 여자가 없어요. 여자한테 물어 남자가 없어요. 그럼 다 많네. 그런 애들끼리 만나. 싫어요. 왜 그럴까요? 걔들이 진짜 여자가 싫을까요? 남자가 싫을까? 남자가 없나요? 여자가 없나요?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살 만한 능력이 아니니까. 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현실적인 답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거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들이 그 길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절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이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말이죠. 민중과 그 피를 요구든지 뭘 요구든지 하나를 들러엎고 새로운 걸 가려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아이 낳았잖아. 아이 낳을 때
피 흘리는 고통, 그리고 그 산고를 겪어서 정말 그 신비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이 낡은 구조, 이 나쁜 구조를 뜯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 가운데 일부가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선군 과정이 있었다는 점. 자, 여러분 보세요. 고려 시대에도 어때요? 과거 응시가 법제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언감생심 과거 볼 수는 없었다. 정리해버립시다. 아예. 고려건 조선이건 농민이 과거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건 뭐다? 말로만 그랬다. 오케이? 말로만 그랬다. 법제상으로만 그랬다. 알겠죠? 그 다음에 농민 가운데서 자기 땅에 있는 농민은 민전경작자고 땅이 없이 남의 땅, 남의 사전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을 소장농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농민도 여러 종류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특수천민 집단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향소, 부곡은 얘들은 천민이 아닌데 신분상 천민이 아닌데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일반 농민에 비해서 부담이 커요. 세금을 많이 내고 일도 빡세게 시키고 또 하나 뭐냐? 아주 근본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거주 이전 자유가 없어요. 왜? 딴 데로 이사 가버리면 이걸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사를 못 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실까요? 향소 부국민, 반란을 일으켰던 놈들. 알겠어요? 너네 일로 와! 해가지고 다 모아서 살게 합니다. 세금도 엄청 많이 걷겠죠? 일도 많이 시키겠죠? 반란자의 무리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공주에 있었던, 공주가 옛날에는 명학소였어요. 알겠어요? 왜 공주가 이 천민 집단 거주적인 명학소가 됐냐 하면 공주에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신라 말에 김원창이는 무열계 귀족입니다. 근데 뇌물계의 왕이 되니까 무열계 귀족이 누가요? 김원창이가 난을 일으켰어요. 그 김원창이 도독으로 있던 저기 공주였어요. 그 공주 이름이 웅천주였어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가 반기를 들어서 난을 일으키자 그 난을 일으킨 그 동네 전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천민 집단 거주기로 그러니까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반란 일으키면 반란 일으킨 수계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천민이 돼가지고 내 뒤져. 알았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소나 향이나 부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여 살게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했지만 어떻다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부담이 빡셌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 부곡은 농업에 종사, 그 다음에 소는 수공업에 종사했다. 기타 원래 천민은 아니지만은 역, 진 이렇게 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천대받았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도 택시 기사나 운전기사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우리 전통사회에서 고려 조선시대 내내 이렇게 선원이라든지 또는 그 교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대했어요. 거의 천인 취급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흔적이,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천민이다. 천민제. 아까는 양민 가운데, 여기는 양민 가운데 천한 일에 종사하는 특수 집단으로 분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천민은 노비가 대다수다. 고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이거 고려랑 조선이랑 비슷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이참에 고려 노비 가운데 공노비는 뭐예요? 공노비는 아예 관청이나 궁중에 속해서 몸으로 때우는 놈들, 몸빵이라고 요즘은 그죠? 몸으로 때우는 놈들이 뭐예요? 공노비입니다. 공노비. 그리고 월급도 받아요. 오케이? 그리고 외고 노비는 지방 관청이나 관청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해가지고 관청에 노비 값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공노비도 입영노비와 외고노비가 있고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요걸 주로 배웠죠. 솔고노비는 뭐?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 외고노비는 뭐? 주인과 따로 살면서 나가서 자기 살림 차리고 결혼도 하고 이런 노비들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만 예수도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노비 주인은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었고요. 국가에서 노비를 다 묶어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매매, 증여, 상속을 할 수 있었고 주인에게 신분상 예속돼 있었다. 맨 밑에 중요 표시합니다. 부모 중에서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노비가 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노비의 수를 많이 만들려고 했다. 노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뭐가 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이 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시대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다음 시간에 조선까지 한번 쫙 정리하고 이제 어려운 경제를 다음 시간에 들어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